감성경제방송 돈다방 미쓰리 4월 19일 일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앞서 방송에서 돈다방 미쓰리는 명품이다. 그래서 제목에 자극적인 내용을 달아서 호객행위 따위 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최근에 팟빵에요. 구독자 수가 매일매일 100여 분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돈다방 미쓰리를 지금 6년 동안 팟빵에 올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꾸준한 증가폭을 보였던 적이 몇 번 없었어요. 물론 유튜브도 꾸준히 구독해 주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계십니다. 유튜브는 보는 맛이 있어야죠. 제가 그 부분도 지금 고심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돈다방 미쓰리를 진행하는 진행자가 자기 방송은 명품이라며 밥맛 없는 멘트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랑을 받고 있을까? 이렇게 구독자 수가 늘고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제가 고민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최근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는 드라마 부부의 세계. 아마 조만간 있으면 뭐 주식의 세계 이런 짝퉁 제목을 달고 어떤 경제방송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문득 해봤는데요. 여러분들이 부부의 세계라는 드라마를 보시면서 어머 저 불륜관계 사랑이 너무 아름다워. 쟤네가 주고받는 멘트가 너무 위트 있어. 이렇게 느끼시지 않잖아요. 욕하시면서 보시죠? 마치 돈다방 미쓰리를 들으시면서 저 미쓰리 저 밥맛 없고 재수없어. 아이씨 이렇게 욕하시면서 들으시나?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두 번째는 제가 여러분들께 해드릴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딱 한 가지예요. 그게 종목을 드리는 것도 아니고 뭐 수치를 제시하면서 아주 막 냉철해 보이는 그런 어떠한 뭐 경제 상황을 말씀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오로지 제가 경험한 것과 그게 인생을 통해서든 주식시장을 통해서든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해 제발 여러분 이것만 보지 마시고요. 이것도 좀 보세요. 이거를 전해드리고 싶을 뿐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4월 17일 뉴욕 증시 마감 현황을 그 기사가 담긴 그 내용 중에 딱 한 줄만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시장은 코로나19 치료제 관련 소식과 경제 재개 가능성 등을 주시했다. 지금 증시는 코로나19 치료제 관련 소식과 경제 재개 가능성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내용은 없어요. 그래서 오늘도 미쓰리는 여러분들께 여러분 아니에요. 이것도 있어요. 라는 거를 전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 한 가지만 좀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한번 상상의 나를 한번 펴보세요. 내 가까운 지인이 뭐 그게 남편이 됐던 부인이 됐던 친동생이 됐던 시누이가 됐던 시동생이 됐던 시부모님이 됐던 친정부모가 됐던 가까운 친구든 여러분들 측근의 지인분이 어찌어찌 해서 좀 빚을 지게 됐어요. 한 3천만 원 대출받아서 쓰고 그것도 좀 안 돼서 또 한 5천만 원 또 받고 그래서 이래저래 지금 그 지인분의 빚이 한 1억이 넘었습니다. 문제는 여러분들의 그 지인이 뭐 지금 코로나19든 아니면 어떤 상황에 놓여서 완전히 파산할 정도는 아닌데 소득이 있긴 한데 쥐 오줌만큼씩 증가하고 있어요. 그런데 소득은 쥐 오줌만큼씩 늘어나고 있고 그동안 쭉 쌓인 빚은 한 1억 정도 되는데 여러분들의 지인이 나 대출을 좀 더 받아야 되겠어 라고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래 야 빚 더 땡겨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야 너 지금 상황이 대출 감당하기 어려울 텐데 괜찮겠어? 라고 걱정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청취자님이 이런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미쓰리
어차피 그냥 코로나19 때문에 안 좋은 건 그냥 안 좋은 거고 이제 경제 상황이 좋아지고 뭐 부양책 쓰고 그러면 그냥 이게 그냥 자연스러운 거 아니니?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그건 되게 우아한 생각이고요. 예. 제 생각은 제 경험에 의해서 만약에 여러분 지인분 중에 그런 분이 계신다면 그걸 우아하게 그래 너 지금 경제가 어려우니까 뭐 대출 더 받아가지고 그렇게 회복하고 네가 지금 대출을 더 받는 건 그냥 자연스러운 거야 라고 해주시겠냐고요. 저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뭐 지금 부양책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겠지만 저는 그 후폭풍을 걱정한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저의 걱정은 갑자기 오늘 생긴 게 아니라 2019년도에 미국이 금리를 인하한다라고 제가 2018년도 하반기에 예상을 했던 그 스토리의 연장선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미쓰리는 코로나19는 상상도 하지 않았다니까요. 저의 머릿속엔 뭐가 있습니까? 마치 이 글로벌 경제가 제 지인 같아서 계속 이렇게 빚을 늘리고 있는데 감당할 수 있기 어려울 것 같은데 회복이 좀 더딜 것 같은데 그리고 회복되는 중간에 건강을 잃든가 어떤 또 다른 문제가 생겨서 더 힘들어질 수도 있을 가능성이 분명히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더 빚을 얻으려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걱정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시장은 뭐만 보고 있다고요? 코로나19 치료제 관련 소식과 경제 재개 가능성만 있습니다. 이날 미국의 경기 지표 발표됐어요. 역시 부진했습니다. 근데 지금 미국은 이 부진한 경기 지표를 뭘로 포장한다고요? 예상치를 크게 낮춰놔요. 예상치보다 잘 나오면 심리적으로 안정입니다. 3월달 미국의 경기 선행지수가 전월 대비 6.7% 감소했어요. 자, 시장 예상치는 7.2% 감소를 예상했습니다. 시장 예상치보다 괜찮았어요. 물론 시장 예상치보다 괜찮았으니까 좋은 거야는 아니지만 최소한 심리적으로 예상치보다는 괜찮구나. 여러분 이 심리가 얼마나 무서운 심리인데요. 그런데 이 경기 선행지수 전월 대비 6.7% 감소 이 성적표는요. 이 경기 선행지수가 집계된 이후에 가장 큰 폭의 하락이라고 합니다. 결국 그 얘기는 뭐냐면요. 예상치를 7.2% 감소했다고 하지만 지금 사람들은 지금 경제가 지금 이 코로나19가 만들어 놓은 어떤 이 위기가 정말 얼만큼 훼손시킬 거고 힘들게 할 거고 여기에 대한 실질적인 감각이 없어요. 그냥 엄청날 거래요. 제가 4월 18일 토요일 날 방송한 그것이 알고 싶다를 봤더니 거기에 58억이 이렇게 신사임당이 그려져 있는 5만 원권으로 스튜디오 안에 이렇게 쌓였더라고요. 아, 저 정도가 58억이구나. 그렇게 보니까 알죠? 우리는 지금 그 상황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실감하지 못하고 있다고요. 경기 선행지수 전월 대비 6.7% 감소했는데 이 6.7% 감소가 이 지표가 집계된 이후에 가장 큰 폭의 하락이라고 하는데 예상치는 7.2%를 잡고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 뭐예요? 경제 지표를 예상치를 낮춰놓은 걸로 그냥 포장하고 있는 겁니다. 자, 중국의 1분기 GDP 경제성장률 전년 동기 대비 6.8% 감소했죠. 마찬가지로 이 중국의 1분기 GDP 증가율의 감소폭은 이 지표 집계한 이후에 첫 번째 역성장이라고 합니다. 아까 미국의 경기 선행지수가 집계 이후에 가장 큰 폭의 하락이었다면 이 중국의 1분기 GDP는 전무후무한 처음으로 보여준 마이너스 성장률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물론 2분기에도 안 좋을 거예요. 3월달 미국의 경기 선행지수뿐만 아니라 4월달 경기 선행지수도 안 좋을 거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제지표뿐만 아니라 중국의
2분기 GDP도 안 좋을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대한 어떤 그 실감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오로지 뭐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안 좋으니까 부양책을 쓸 거야. 지난 3월 달에 열려야 됐던 중국의 전인대 연례회의가 5월 달에 개최될 전망인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날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1분기 GDP 증가율이 전년 대비 6.8% 감소됐다라는 소식이 나오자 시진핑 주석이 공산당 중앙정치국 회의를 개최합니다. 자, 여기서 뭐를 외치느냐?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펴서 적자율을 높여야 된대요. 지급준비율 인하 등을 통해서 유동성을 유지하고 대출금리 인하를 유도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어려움과 위험, 불확실성을 충분히 예측하고 긴박감을 가져야 한대요. 긴박감을 가져야 한다는 얘기는 지금 중국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죠? 중국이 엄청나게 힘든데 그 힘든 가운데 적자율을 높여야 된대요. 그럼 우리는 중국이 경제성장률 엉망인데 막 돈 풀고 막 그런데 우린 지금 여기에만 흥분되어 있는 거죠. 지인이 감당할 수 없는 빚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 대출을 받겠다고 하는데 유후 받아야지 이러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야 걱정스럽지 않니? 너 되겠어? 그리고 미쓰리의 경험을 보아 제 지인이 그런 후배가 있었는데요. 결국에 걔 파산했어요. 파산 신청했습니다. 왜냐하면 가까운 지인이기 때문에 그 상황을 정확히 알죠. 그럼 여러분 지인이 어떤 놓여져 있는 그 상황을 여러분께서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정확하게 알고 있는 그 지인이 자꾸 빚을 더 늘리겠다고 하면 여러분들 축복해 주실 겁니까? 걱정해 주실 겁니까? 자, 그리고 이날 뉴욕 증시는 오로지 코로나19 치료제 관련 소식과 경제 재개 가능성만 집중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미국의 경기 선행지수 엉망으로 나왔고 중국의 1분기 GDP 증가율 엉망으로 나왔지만 부양책과 눈높이 낮춰놓은 예상치로 다 포장했잖아요. 제가 앞서 1902년에 설립된 제이시펜이 파산보호 신청 검토하고 있다. 미국의 유명한 메이시스 백화점 파산까지는 아닌데 지금 빚낸 거 이거 감당할 수 있을지 없을지 보느라고 전문가들 영입하고 있다. 미국의 어떤 청바지 업체가 파산보호 신청했다. 이런 얘기 해드렸습니다. 뉴욕 증시 마감 현황에서 이런 얘기 안 나와요. 자, 이날요. 미국의 113년 역사를 이어온 미국의 고급 백화점 니만 마커스가 파산 위기에 놓였다고 합니다. 4월 15일 만기 도래한 채권 이자 한화로 약 70억 원 정도를 지급하지 못했대요.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최장 30일간, 그러니까 한 달 안에 그 채권 이자를 납부해야 되거나 납부하거나 아니면 불가능할 것 같아. 그래서 채무 조정을 해서 그 협상에 성공을 해야지만 가능하고 그래야지만 파산 신청이 가능하고 그렇지 않고는 엉망진창 되는 거죠. 자, 문제는 뭐냐면 4월 15일까지 내야 되는 채권 이자가 약 70억 원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한 달 동안 유예 기간을 둔다고 치면 5월 15일까지 5월 15일 안에 이자를 내야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게 지금 원금이 아니라 이자 70억 원이거든요. 그럼 5월 달 이자도 내야 돼요. 4월 15일까지 내야 되는 70억 원을 어찌어찌 구해서 냈다고 칩시다. 이미 지금 15일은 지났어요. 그럼 또 이 빚 얻은 사람들이 미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날짜는 겁나 빨리 지나가요. 그럼 금방 5월 15일 되면 그 사이에 꺼이꺼이 70억 원을 구해서 냈다고 쳐도 5월 15일까지 또 5월 달 이자를 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이 니만 마커스가 4월 말까지 갚아야 될 부채가 1억 1,500만 달러라고 합니다. 이게 지금 얘네만 이럴까요? 그나마 얘네는 지금 우리가 이름 들면 알고 있는 굵직굵직한 애들이죠. 여기에다가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요. 이탈리아는 지금 유로존에서 부채가 많은 나라 2등을 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꼭 없는 집구석에서 더 힘들다 하는 일이 생기는 것처럼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지금 최소 이탈리아 300만 명의 국민이 사실상 수입 없이 그냥 생활하고 있대요. 이탈리아 전체 인구 6천만 명 중에서 3분의 1이 경제적 위기에 봉착했다고 합니다. 1,800만 명은요, 한 달에 165만 원 정도의 수익이 있고, 그 중에 절반은 월 66만 원 미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800만 명이 똑같이 월 165만 원을 받는 게 아니라 이게 평균이라는 겁니다. 165만 원이 평균이라는 거죠. 그리고 300만 명은 소득이 아예 없거나 그리고 필요 최소한의 생계비조차 확보하지 못하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지금 돈이 많은 나라들은요, 코로나19 때문에 힘들지만 재건할 수 있어요. 지금 미국 보세요. 미국 증시 보세요. 근데 지구에는 미국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왜 이 논리를 말씀드리냐면 우리 2008년도에 월가에 리먼 사태로 미국발 금융위기가 터졌단 말이에요. 그게 미국이 양적 완화해서 돈 풀었죠. 뭔가 경제가 재건되는 것 같았죠. 그런데 2년 뒤에 무슨 일이 터졌습니까? 유럽발 금융위기가 터졌다고요. 우리가 지금 와서 생각해 봤을 때 2008년도 금융위기가 매우 커 보이지만 우리 2010년도 유럽발 금융위기 때도요. 투자자들이 벌벌벌벌 떨었어요. 더블립 얘기 나오면서. 자, 우리는 시장을 좀 냉정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쓰리뿐만 아니라 시장을 냉정하게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문제는 뭐냐? 뉴욕 증시에서 그저 그냥 소외될 뿐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2조 달러 부양책 썼는데 이미 중소기업 긴급대출 프로그램 2주도 안 돼서 바닥났다라는 기사 여러분들께서 보셨을 겁니다. 자, 그리고 IMF에서 지금 글로벌 경제 걱정하죠. 그리고 IMF에서 걱정하는 이유는 뭐냐면 걔네들은 뭐랍니까? 돈을 빌려주는 채권자 입장이니까 아이고 쟤네 돈 빌려줬는데 못 갚으면 어떡하지? 아이고 쟤네가 돈을 더 빌려달라고 하네? 이런 시각으로 보다 보니까 더 걱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전 세계 절반에 해당되는 국가가 IMF에다가 구제금융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지구상에는요, 미국처럼 독일처럼 잘 나가는 부자인 나라도 있지만 가난한 나라들도 더 많습니다. 지구상에 지금 국가별로 빈익빈 부익부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독일 같은 경우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표 안 좋게 나오고 옛날에는 유로존 경제 살리자 으쌰으쌰 했는데 지금은 독일이 몸살이고 있단 말이에요. 미국도 마찬가지잖아요. 독일 같은 경우는 지금 쓰고 있는 부양책이 독일 GDP의 30%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지인이 부채를 막 더 늘리는데 여러분께서 그게 축복이라고 잘 될 거라고 보이시냐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106조 규모의 부양책을 쓰고 있죠. 자, IMF에서 최근 보고서를 내놨는데요. 지구촌이 대공황 이후 최악의 금융위기를 맞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IMF에서는 왜 이렇게 본다고요? 얘네들은 채권자 입장이거든요. 그리고 세계은행에서는요. 2020년 연초, 그러니까 코로나19가 이렇게까지 퍼지기 전에 이미 지금 글로벌 부채 위기 가능성이 너무 커졌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미쓰리가 2019년에 미국이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 사실 3번 인하해서 놀랐다고 했잖아요. 2020년 증시 경제 어려울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코로나19가 있기 전이라니까요. 그러면 코로나19가 일어나서 돈을 더 풀었으면 코로나19로 인한 문제는 돈을 더 풀어서 해결을 할 수 있을 거란 기대가 있다고 칩시다. 문제는 뭐예요? 그 돈을 저기 마늘밭에 숨겨놨던 돈을 꺼내가지고 쓰는 거 아니잖아요. 돈을 더 빌려서 빚을 늘려서 쓰는 거잖아요. 국제금융협회에서는요. 스페인과 이탈리아 같은 나라 그들의 부채 규모 이미 위기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지금 세계은행이나 IMF나
뭐 국제금융협회 이런 데서 공식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경고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버크셔 부회장이 유례없는 태풍이다 지금. 옛날에 2008년도 금융위기 때는 그냥 이건 위기야. 위기는 곧 기회야. 그래서 공격적인 투자를 했지만 지금은 그러기가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건 스탠리 CEO도 돈을 건다면 나는 U자나 L자형 경기 반등에 걸겠다. 즉 V자형은 어려울 것 같다. 세계가 내년 말까지, 올해 말이 아니라 2021년 말까지 침체를 겪을 것이다라고 전망하고 있고요. 뉴욕 연방은행 총재는 올해 말까지 경제 성장이 정상으로 돌아가지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IMF는요, 아프리카가 코로나19 대응에 수백억 달러 추가 지원 필요할 거다. 아프리카란 나라는 기초 위생 상태도 안 좋고 인구 다수가 열악한 의료 조건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유엔 사무총장은요, 아프리카에 필요한 금융 규모가 약 2천억 달러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엔 사무총장이 최빈국, 가장 가난한 나라들 뿐만 아니라 모든 개발도상국의 채무 상환을 유예해줘야 되는 적용이 필요하다라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저는 일부에서 뉴욕 증시는 상승했는데 얼마 전까지 막 뉴욕 증시가 다우지수가 막 7, 8%, 10%씩 왔다 갔다 하니까 2% 상승했을 때는 그냥 반등했어요, 상승했어요라고 하다가 최근 분위기가 다시 훈훈해지니까 또 정신이 또 흐려져가지고 2.99% 상승하니까 막 급등했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가 상승했습니다. 상승한 이유가 뭐예요? 코로나19 치료제랑 경제 재개 가능성 기대감 딱 두 가지입니다. 근데 미쓰리는 뭐예요? 여러분 아니에요. 다른 얘기들도 있고요. 다른 얘기들 걱정해야 될 게 더 많습니다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세계은행, IMF 이런 구체적인 데이터를 제시하는 우려감뿐만 아니라 전문가들의 우려감도 말씀드렸고요. 2부에서는 국제유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국제유가 얘기하고요. 그리고 이날 증시에서 상승 원인으로 제공했던 내용들 정말 상승 요인이 될 수 있었을까? 아니면 우리가 너무 기대를 크게 하고 있는 걸까? 아니면 또 다른 무언가가 있는 걸까? 이런 것도 한번 2부에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 뵐게요.